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베테랑 정치부 기자, 송국건 전 영남일보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인데 저희가 다뤄야 하는 소식은 그렇게 좋은 내용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 얘기 이거 진짜 중요한데 이거는 저희가 조금 뒤에서 다루고요. 정치가 또 우리가 메인 이슈니까 우리가 마무리하고 가야 되는 일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선우 의원 얘기인데 국민의힘이 어제 강선우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직만 후보 사퇴하지 말고 의원직도 물러나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너무 많은 하자가 드러났고 이것은 뭐 장관으로서 부적격할 뿐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도 자질이 지금 의심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번에 본인이 자진 사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 사퇴거든요. 그렇죠. 강제 사퇴입니다. 사퇴 작전이죠. 사퇴 작전이죠. 어쨌든 뭐 사퇴를 하면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뭐 어떻게 뭐 걱정을 끼치더라도 죄송하다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진작 한없이 죄송하다. 한없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작 보좌진들에게는 단 한마디 말도 없었어요. 지금 보좌진들에 대한 갑질 문제 때문에 본인이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나는 마당에 보좌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특히 그 민보협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회장단과 역대 회장단들조차 또 민주당에는 그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들조차도 이 분개를 해서 이 어떤 그 사과를 요구하고 또 낙마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전했는데 그 보좌진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방구 말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도 없다 해서 윤리위에 제소를 하기는 했는데 뭐 윤리위 지금 뭐 꾸려지지도 않았고 윤리위가 지금까지 어떤 제명을 해서 그것을 제명을 하게 되면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은 좀 떨어져요. 그 배치까지 떼는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국회의원직까지 그만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사실 장관직도 지금 뭐 장관 후보도 사퇴한 마당에 국회의원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좌진들하고 완전히 사이가 그렇게 온천하에 다 알려져 버렸는데 그러고도 의원직을 유지한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국회의원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3년 남았는 상황이고 나중에 이제 또 출마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 이제 공천 단계에서 논란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소라도 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또 그냥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그 강선 후보자가 그런데 좀 더 버텨주지 못한 거는 글쎄요. 야당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것 같은데 내각 인사 전반으로 이제 다시 한번 전선을 넓히는 플랜 B 전략을 가동했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옵니다. 일단 아첨처장으로 불리는 아첨처장 이렇게 불리는 최동혁 인사혁신처장 이분 정말 파도 뭐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SNS하고 유튜브 영상 모두 비공개 전환을 했는데 그래도 워낙 이제 돌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자들 사이에서 보통 이렇게 논란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특히 유튜브까지 했었다 뭐 SNS까지 했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취재할 수 있는 단독의 엘도라도다 이러면서 취재를 열심히 하는데 요즘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이미 임명이 됐습니다. 이분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특히 뭐 다른 논란들도 많고 또 뭐 박원순 전 지장에 대한 문제나 그렇죠. 아니면은 또 이 지금 진보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박하게 막 평가를 다 했어요. 맞아요. 너무 박하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치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2022년에 거론하면서 여기 있는 얼굴들 다시는 정치판에 얼씬도 못하도록 하면 된다. 우상호 지금 정무수석이죠. 이분에 대해서는 우상호 임종석 하는 꼬라지를 봐라. 이런 애들이 민주당을 다 말아먹었다. 아이고야. 그리고 윤호중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이 됐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무능한 아이. 민주당을 제대로 이끌 수 없다. 와 이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 친문 진영에서 이런 사람 왜 쓰냐 대체 뭐냐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중용이 된 사람들을 무능한 아이 이렇게 하고 대부분 중용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 보는 그 안목이 없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는 찬사를 늘어놨잖아요. 예수 커다란 축복이다. 예, 커다란 축복이다. 예. 그리고 헌법 고쳐서라도 5년만 할 게 아니고 15년, 20년 동안 해야 된다. 예.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최근에 이재명 정권의 이 양태를 좀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중용이 돼요. 네, 예. 중용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충성하는 행동을 한 사람. 네. 뭐 다시 이야기가 나오지만 강선우 전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단식할 때 이부 자리를 펴준다든가. 그리고 그 전에 그 총선 때도 그런 게 있었죠. 그 이재명 당시 대표를 정조에 비유한 사람도 공천을 주고 예. 또 어떤 뭐 남자 탤런트하고 비교해서 더 잘생겼다 한 사람도 공천 받고 예. 안타깝게 떨어지긴 했죠. 안타깝게 떨어졌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의 본인에게 좀 아첨을 하거나 그 말로 하거나 행동으로 아첨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리를 나눠주는 이런 양태를 지금 유난히 보이고 있는데 특히 최동석 그 인사혁신처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 정부 인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논란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 논란의 대상자가 이재명 정권에서 직을 맡기려고 하는 그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준숙 전 교육부 총리 같은 경우 예. 본인이 어떤 논문 표절을 하고 또 자녀를 조기 유학시키고 이런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서 논란이 많은 사람을 교육부 총리를 시키려고 한 거예요. 네. 여가부 장관 강선우도 마찬가지죠. 어떤 약자에 대한 어떤 보살핌 같은 게 필요한 게 여가부인데 네. 약자에 대해서 갑질을 한 사람을 지금 장관으로 시키려고 하다가 살달이 났잖아요. 그렇죠. 예. 이 인사혁신처장도 마찬가지예요. 인사혁신처라는 것이 결국은 정부 인사를 이제 총괄을 하고 예. 또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을 하는 그런 그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인사혁신처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국민 추천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좀 하고 뭐 또 본인 스스로도 거기다 프로필을 올려서 그게 인재 풀이 되는데 네. 이재명 정부도 거기에 근거해서 앞으로 인재를 많이 골라야 돼요. 네. 인재 풀이 되는데 거기를 그 처장을 맡은 사람이 본인이 그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그 극단적으로 막 폄훼를 하고 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막 칭송을 하고 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면은 인재들을 발굴하는데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근데 잠시 후에도 좀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지금 여당 전당대회도 좀 분열되고 갈리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으로 인해서 지금 여당 내부의 분위기도 좀 갈릴 수도 있겠다. 분열될 수도 있겠다. 친문을 이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지금 특히 뭐 이번 정부에서 한 자리씩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을 했는데 이게 제가 만약에 민주당 내 친문 진영이라면 이거 듣고 있으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윤건영 그 의원 그때 문재인 때 국정상황실장했던 윤건영 의원도 아주 강하게 하고 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일단 친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발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김경수 같은 경우에 뭐 지방시대위원회인가 그 위원장을 시키고 처음에 행정안전부 장관 얘기 나오던 안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하고 그리고 특히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세력하고 어떻게 지금 초기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 어떤 척을 지거나 하고 그쪽에서 좀 반발을 사는 그런 그 분위기를 좀 없애기 위해서 어떤 그러니까 좌파 정부 내의 견제 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유화 제스처를 쓰고 있는 그 마당이 있어요. 이재명 초기에. 나중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초기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 기소도 됐고 재판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민주당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또 대책 TF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폄훼를 한 그런 인물을 다시 인사혁신처장으로 발탁을 했으니까 새로운 갈등의 소재가 되는 것이죠. 최근에 보면은 이재명 정부 이제 50일 갓 지났는데 좌파 진영 전체가 이렇게 좀 서로 충돌하고 분열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양상이 있어요. 이번에 강선우 파동 때도 심지어 뭐 다른 진보 정당들도 물론이고 이 민노총 또 참여연대 이런 데도 전부 다 이재명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는 대목이죠. 그렇죠. 지금 강선우 후보자 말씀부터 하셨으니까 강선우 의원 이제 강선우 후보자 사퇴가 여당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런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이 정청래, 박찬대 후보가 각각 접근법이 좀 달랐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SNS에 저희가 한번 띄워드릴 건데 강선우 후보자 사퇴글 게시 딱 17분 전에 SNS에
결단 내리라라고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스스로 결단 내려야 합니다. 딱 17분 후에 이제 바로 이제 강선 후보자가 물러나겠다라고 올렸습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미리 알고 한 거죠. 누가 봐도 이제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로 보였는데 박찬대 의원은 민심이 명심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또 이제 명심파리에 나섰고, 근데 이제 정청래 의원 지지자들은 박찬대는 배신자다 이렇게 나섰고. 저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시간별로 한번 쭉 보니까는 예. 일단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계속 그 임명을 강행을 하려고 예. 인사청문회 보고서 다시 재송배당을 요구를 했잖아요. 예. 요구를 해서 이제 그때는 많은 논란이 있어도 그 임명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날 점심 때 보니까는 정동영 그 후보자하고 몇 사람이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예. 식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제 기류가 변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정동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정권 통일부 장관 후보자,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멘토죠. 예. 원래 처음에 정치를 입문할 때 그때 정동영 그 의원이 정동영 장관이 장관 후보자죠. 그때 이 대선에 나와서 네.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제 겨룰 때 그때 그쪽에 비서실의 부실장으로 처음에 이재명이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부실장을 해서 그때부터 정치를 시작해서 정치적 멘토인데 어쨌든 그 정치적 멘토하고 점심을 먹고 나서 거기서도 이 정선우 그 강선우 이야기가 났다는 거예요. 함세용 신부랑 그 다음에 이부영 전 의원 그렇죠. 이렇게 예, 그렇게 같이 했는데 예. 그 자리에서도 그 이야기가 났다는 거죠. 났는데 어쨌든 그 직후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전화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하. 강선우 그 네. 의원에게. 그 한겨레에서 취재를 해서 보도했으니까 틀림없을 거예요. 예. 한겨레는 그 지금 이 진영에 내분에 네, 다름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예. 사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고 나서 강선우가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를 하겠다. 네. 고 하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올린 거예요. 예. 박찬대 의원이 사퇴해야 된다는 취지의 글을 그 이후에 올렸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서는 다 공유가 된 거죠. 그렇죠. 공유가 네. 되고 17분 후에 강선우 그 후보자가 사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전후 맥락을 보면 점심시간 이후에 맥락을 쭉 보면은 먼저 다 정해지고 나서 박찬대가 사퇴를 시켜야 된다고 예. SNS에 글을 올린 거예요. 딱 그 시간에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최민희 의원하고 찍은 사진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추미애 의원하고. 그건 잘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거죠. 정청래 쪽은 몰랐던 거죠. 시간이 딱 정확하게 네. 그 시간에 올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에 힘을 실어줬다. 예. 왜냐하면은 마치 박찬대의 요구를 수용을 하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박찬대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뭐 그 대통령의 이 결정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예. 뭐 이런 그 이미지를 심어줘서 지금 정청래에게 지고 있잖아요. 예. 지고 있는데 어떤 반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종의 이 정치적 쇼를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여기서 이제 지명을 받지 못한 정청래 의원이 그러니까 김어준을 또 찾아가는 모양새예요. 지금 어제 새벽에 김어준이 운영하는 그 딴지일보라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정청래 의원이 글을 올려가지고 뭐 비가 오면 같이 비를 맞아준다 뭐 이런 식의 좀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동안에 방송을 하면서 김어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 바 있는데 김어준과 이재명 대통령 그 어심과 명심의 대결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좀 얘기를 했는데 이런 허위사실 유포하는 그런 뭐 선동하는 사람 그리고 기소된 사람 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해서 김어준이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부러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좌파 진영에서는 영향력이 거의 대통령 수준이니까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죠. 김어준이 강선우를 감싸고 나섰습니다. 이게 아무리 저는 해석을 해봐도 이거 대통령을 저격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비판하는 내용 그걸로 좀 읽히지밖에 않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좀 읽힌 그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말에 좀 더듬을 정도로 제가 좀 황당해가지고 강선우 의원을 사퇴시켜야 할 만큼의 사건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없다. 아이고 사실 엄청난 갑질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기자도 실제로는 없었다. 이건 아닌데 이거는 대부분의 기자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거는 언론이 강선우가 아니라 이재명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다.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하는 그런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 강선우를 언론이 공격을 하는 것이 예. 최종 타깃이 강선우가 아니고 사실은 이재명 당신이야 이 이야기죠. 네. 근데 왜 그걸 모르고 그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사퇴시켰느냐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안목이 없다. 그리고 이 지금 강선우를 사퇴시킴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타깃이 당신이 한번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네. 계속 2차, 3차 공격이 들어올 텐데 예. 그걸 그 인식도 하지 못하고 사퇴를 시켰느냐 이렇게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저 박찬대와 정청래의 당권 대결 구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박찬대 쪽에 이제 이재명 그 대통령이 손을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네. 또 정청래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한 건데 정청래도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은 동지라는 것이 네. 비가 오면 같이 비를 맞아주고 그렇죠. 슬프면 같이 슬프고 네. 이게 동지인데 이 이야기를 지금 왜 씁니까?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은 아니 동지가 그렇게 그 공격을 받으면은 강선우가 공격을 받으면은 보호를 해줘야지 그것을 왜 내쳤느냐 이렇게 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김호준 정청래 라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그 후보자를 낙마시킨 데 대해서 저 이재명 그러니까 강선우를 이렇게 감싸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을 하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강선우 파동이 일어났을 때도 좌파 진영이 많이 분열이 되고 균열이 생겼지만은 지금 이 이후에도 네. 그런 여지를 여전히 그 균열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야, 그렇죠. 이게 여권이 이런 식으로 분화되는 과정, 이거 야당에서도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요. 좌파는 우파가 뭐 경선한다, 뭐 후보 뽑는다, 뭐 어쩐다 하면은 역선택까지 해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접근을 하는데 우파는 이럴 때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것 같았고 이럴 때 EJ 전략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강선우 임명을 강행했어야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김어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지금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게 참. 우리 본부장님도 정치부 기자 생활 굉장히 오래 하셨고 대통령실 출입도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예전에 청와대 출입도 오래 하셨는데 야, 이거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상호의 고발 뉴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 세 개가 대통령실 기자단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게 합류를 했는데 문자를 좀 읽어드릴게요. 대통령실 기자단 그 총간사가 전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자들한테. 오늘 오전 춘추관에서 운영 규정을 근거로 갑작스레 세계 매체를 넣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미 정규 기자단 방에는 초대까지 했습니다. 기자단은 사전에 춘추관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이나 상의도 받은 적이 없었고 당사자인 등록 기자단 간사도 전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뭐 출입 기자단 전체 뭐 운영위가 열린다고 하는데 바뀌는 것은 없겠죠. 뭐 이런 분위기가 갑자기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김어준 유튜브가 대통령실에 출입을 한다. 예. 그 출입을 할 뿐이 아니라 거기서 아마 대장 노릇 할 거예요. 그렇죠. 대장 노릇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그 브리핑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네. 전에하고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실이 그 전에는 일단 그 대변인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것만 비추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일부 유튜버 같은 데서 생중계를 하듯이 하면서 맞아요. 기자들 질문까지도 전부 다 중계를 하는데 예. 이 기자들 질문을 하면서 이재명 정권에 좀 불편한 그런 그 취재 질문을 하면은 그 좌표가 찍혀요 지금. 좌표가 찍혀서 막 그 어떤 저 악플이 막 달립니다. 예. 악플을 달고 심지어 어떤 유튜브에서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그 일반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지방 MBC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거 열심히 해요. 이런 걸로 조회수 많이 올리더라고요. 네, 그런 걸로 조회수 올려서 그러니까는 기자들 질문을 하고 대변인 답변을 하는 거를 중계를 하면서 기자들 질문을 하는데 주로 그 우파 성향, 보수 성향의 매체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은 거기다 막 조롱을 해요. 조롱을 하고 답변을 하는 대변인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질문이 오히려 날카롭고 답변이 좀 두리뭉실 넘어가고 하는데 그래도 그 기자들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김어준 씨 그 유튜브 채널에 있는 사람이 기자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면은 아마 거기에다 질문권을 상당히 많이 줄 거예요. 질문권을 주면은 그 외에 또 저 2개 더 들어갔잖아요. 그 질문권을 주면은 거기서 질문 뭐 하겠습니까? 전부 다 칭송을 하는 그렇죠. 그런 내용을 다 질문하겠죠. 그럼 그게 전부 다 중계가 되고 그게 이제 기사화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가장 그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 기자실 총간사가 이야기했듯이 아무런 기자실과 아무런 그 논의도 없이 그냥
집어 넣은 거죠. 꽂아 넣은 거죠. 예. 세 사람은 꽂아 넣었는데 그래서 그 대통령실에서 하는 이야기가 한국 인터넷 그 신문협회, 신문협회에서 그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배제를 했는데 인터넷 신문협회를 참여를 시키는 그 차원에서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인터넷 신문협회에 한 90개 이상의 매체가 등록이 돼 있다는데 그렇죠. 왜 하필 극좌 성향의 세 개 매체만 딱 꼽아서 했느냐? 그러면 그 우파 매체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은.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일종의 그 새로운 저는 언론 탄압에 또 가깝다고 봅니다. 또 보수 진영의 언론에 대해서 좀 탄압을 하는 그런 상황 역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정권 출범하자마자 그 김어준 뉴스공장 같은 데는 뭐 기자 충원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뭔가 지금 이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대통령실 기자단에 출입을 할 정도로 이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게 그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브리핑 때 비판적인 질문하는 기자들에 대해서 조리돌림하는 그런 이상한 풍조가 생겼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슬리퍼 신고 막 고성 지르던 그런 기자도 있었는데 MBC. 최근에 거기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이 기자들도 저는 좀 그렇다고 봐요. 그 보수 성향 매체의 기자들은 좀 어떻게 보면 점잖다고 할까. 그런데 이게 파이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 과정에서 이 보수 매체 기자가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다가 막 그 조롱을 하고 야유를 보내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그럴수록 더 센 질문을 하고 오히려 그 대변인을 당황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거치고 마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마 정치권에 우파 정치인들하고 거의 좀 비슷하지 않나. 저 파이팅이 없다.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저는 그 경기방송 지금 김혜령 기자가 당시에 질문 한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그 한마디 했다가 방송사가 없어졌던 그 생각이 좀 나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는 이 정도 좀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렇게 국내에서는 정부가 힘을 상당히 막 쓰고 있고 뭐 힘자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미국 관련 뉴스에서는 이게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싶을 정도의 뉴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눈을 좀 의심했는데 어제 그러니까 현지 시간 25일 예정됐던 한미 2+2 장관급 회의가 갑자기 돌연 연기가 됐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못 만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우리의 기재부 장관은 공항에 갔는데 출국 1시간 전에 취소돼가지고 출국 1시간 전에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런 정말 황당한 그런 장면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위성락 실장이 면담 직전에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호출을 받았다. 이후에 새 일정을 잡으려 했는데 루비오가 필리핀 정상행사 등으로 바빠서 전화로 현안 협의를 했다. 여기다 이제 한미 재무통상장관 협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이제 기재부 장관이 출국을 1시간 앞두고 미국에서 이메일로 통보가 왔습니다. 이메일로 통보가 와서 취소됐다. 이메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경제수장간 협의가 2+2 협의가 모두 불발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일종의 그 군기잡기, 그는 단순히 군기잡기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그 8월 1일이 협상 기한이잖아요. 통상 협상을 해야 되는데 군기잡기로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상대방이 군기를 잡으려고 하면은 여기서 군기가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카드가 있어야 돼요.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대응하던 카드를 내놓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국민들이 좀 창피한 지경까지 갔어요. 예를 들어 위성락이 안보실장이 백악관까지 가서 루비오를 만나기로 돼 있고 루비오를 기다리고 있는데 루비오가 트럼프의 호출을 받아서 못 온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끝까지 거기서 앉아서 기다려야죠. 그렇죠. 백악관에서 앉아서 기다려야 돼요. 우리 기자들 뻗치기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뻗치기 하고 기다려야지. 뭐라도 좀 보여줘야죠. 그렇죠. 설사 못 만나더라도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맥없이 물러나서 귀국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구윤철 부총리는 베센트 하고 이렇게
2+2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공항 기빈실에 가서 앉아 있는데 네. 비행기 떠나기 1시간 전쯤에 그 못 온다고 이메일이 왔다는 거잖아요.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만날 수가 없다고. 오든 말든 만날 수는 없어. 비행기 타기 전이니까 그나마 배려했다고 해야 되나요? 비행기 타면 못 비행기 돌리니까. 탔으면 이제 한 30시간 네. 왕복 30시간 갔다가 미국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되죠. 똥개 훈련이죠.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도 어떤 뚜렷한 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냥 오왕좌왕하는 상황이고 겨우 대응한다는 게 어제 그 이재용 삼성 회장 이렇게 만찬하면서 미국이 얼마 투자할 거야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예. 그 총액을 이제 맞춰야 되니까는 그 일본이 이 4천억 불 하기로 했다가 5천억 불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2천억 불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만족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일단 그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 대기업에 할당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할당을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것이 먹힐지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지금 완전히 기선을 제압당했거든요. 네. 기선을 제압당한 상황이라서 이거는 이 정부의 어떤 능력, 실력하고도 연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 능력, 실력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좀 생각이 나는 게 위성락 실장 해명이 참 슬퍼요. 이게 슬퍼요. 진짜 저는 비판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이 약간 슬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비오 보좌관과의 면담이 미국 측 거절로 불발되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언론 탓을 하면서 이는 당사자의 명예뿐만 아니라 협상 국면에 한미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야, 또 언론 탓. 그 다음에 한미 협상 막바지 중요 국면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특히 슬펐습니다. 루비오와 충분히 유선 협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도 안 만나주는 사람을 무슨 유선 협의를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결혼하려고 집 앞에 가서 고백하려고 하는데 안 만나주면 전화로 꼬셔갖고 결혼할 수 있어요? 아 진짜 딱 너무 슬퍼가지고 저는 이걸 보면서 슬프네요. 예. 아니 유선 협의를 뭐 해서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면 미국 왜 갑니까? 예. 출장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시간 뺏기고 출장비 들어가지고 유선으로 그 정도 서로 신뢰가 쌓여 있고 했을 때 하는 문제지 이것은 제대로 상견례도 제대로 안 한 이 상황에서 네. 무슨 뭐 그 유선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거 국민을 그 속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런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그 좀 슬픈 모습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때 G7 갔을 때 트럼프하고 만나기로 했다가 트럼프가 갑자기 출국을 해버렸죠. 그렇죠. 그 국내 자기들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네. 출국을 해버렸을 때 처음에 그때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우리 대통령실 참모들이 기사 보고 알았다고 기사 보고 알았다고 나왔어요. 예. 그 현지 그 매체를 보니까는 그 트럼프가 출국을 해버렸더라. 네.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조금 있다가 대통령실에서 말을 바꿨어요. 우리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했다. 이게 처음에는 기사 보고 알았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양해를 구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짐작한 데는 이제 딱 기사 보고 알아가지고 확인을 한 거예요. 확인을 하니까는 그때 이제 양해를 구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걸 억지로 우리가 푸대접 받은 게 아니다. 예. 이런 식으로 국민을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죠. 그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전략을 만들어야 될 텐데 일단 국민들에게 우리가 그 푸대접 받은 건 아니야. 충분히 우리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줬어. 이런 식으로 눈속임을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위성락 그 실장이 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어차피 이거 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협상도 못 되고 했으면은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푸대접 당한 게 아니고 우리도 충분히 할 말 할 수 있어 이렇게 국민을 좀 속이는 그런 식으로 계속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좀 민망합니다. 민망하고 미국에서는 또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좀 전에 이제 미국에서 속보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속보를 미국에서 나온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아까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500억 불이나 되는 커다란 규모의 이제 계약이죠 사실상에 계약을 하면서 협상을 하면서 관세를 이제 15%로 낮췄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협상이 돼야 그나마 돈 내고 관세라도 낮출 수 있는데 협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협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그 공항에서 전부 다 뭐 발길을 돌려야 하고 백악관 갔다가 허탕치고 뭐 아직 그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아직 그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네. 뭐 통화는 딱 한 번 하고 그 이례적으로 그 형식적으로 딱 한 번 하고 말은 이런 상황인데 이게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 기회를 한번 놓쳤어요. 아, 그렇죠. 예, 그때 그 대선 전에 트럼프가 5나라를 동맹국이라고 해서 우선 협상 대상으로 이렇게 꼽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가고 안덕건 그 통상부 장관도 가고 막 했지만은 그때 심지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도 가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트럼프를 직접 만나야 된다. 그때 외국의 정상들이 트럼프를 만나려고 거의 줄을 서 있었거든요. 한 70개국 이상이 트럼프와 만나려고 줄을 서 있었고 트럼프가 그중에서 이제 선택해서 만나주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5개 우선 협상 대상으로 꼽았는데 그때 이재명 후보 쪽에서 협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협상하지 마라. 우리가 이 정권 잡으면 어차피 우리가 다 마무리돼야 되는데 협상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기를 좀 놓쳐버리고 그 이후에 본인들이 그러면 협상을 하려면 실력도 있어야 되고 인맥도 있어야 되고 어떤 뭐 기본적인 노하우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막연하게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이렇게 그 협상을 그때 중단을 하라고 막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여파들이 지금 한꺼번에 그 이재명 정권에 밀려오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죠. 아, 그렇습니다. 이게 협상을 하고 싶어도 솔직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28일에 스웨덴에서 중국하고 협상을 벌인다고 합니다. 28일에 협상을 벌이면은 곧 출국해야죠. 바로 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곧 출국을 해야 되고 여기다가 또 지금 제미슨 그리어 USTR 대표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협상 당사자 카운터 파트너가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이런 황당한 그런 장면이 펼쳐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한국 사람으로서 협상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거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거 포크레인으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 참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다뤄보겠습니다. 좀 정치권 관련된 이슈인데 나라가 이렇게 위기인데 국회의원이 사기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뻔히 짐작하는 그 분입니다. 양문석 의원. 국회에서 요즘에 핏대 많이 세우는 양문석 의원인데 대출 사기 혐의로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좀 창피한 일입니다. 대출 사기도 그 당선 무효형이고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도 있죠. 선거법. 그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것도 벌금 150만 원 그 당선 무효형이고 이제 이게 1, 2심에서 확정됐으니까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면은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양문석 의원은 또 친명계의 어떻게 보면은 그 돌격대장 비슷한 인물이죠. 상당히 많은 이제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이거 했는데 어쨌든 그 의원직을 또 상실하게 되면은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도 좀 그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이게 그 뭐 사기라고 하지만은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딸이 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데 사업자로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그 대출을 받은 거예요. 사업자 대출을 받았고 그것을 이 서초구에 집을 사는데 그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서초구에 집을 사는데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투기 같은 것도 되는 거예요. 투기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고 또 그 여기에 대해서 의아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왜 대구까지 가가지고 그 대출을 받았는가? 그러면 그때 뭐 다른 또 어떤 작용한 힘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부분은 뭐 그 다뤄지지는 않았어요. 다뤄지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들여다 볼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도 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 그 양무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민주 파출소장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파출소장님이 뭐 이렇게 당선 무효에 나왔다. 근데 반면에 또 이상식 의원은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이상식 의원 용인 갑이죠. 이분 이제 벌금 9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나왔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근데 90만 원이 나왔습니다. 용인갑에 사실 왜 주목을 했었냐면은 용인갑에 출마가 거론되던 여야 인사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3심도 아마 똑같이 되게 된다면 이 부분도 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송국건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정치권 이슈를 쭉 다뤄봤는데 특히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참 답답합니다. 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예. 예, 어떤 뭐 잘 되기를 뭐 기대를 하는데 지금 그 기본 이제 베이스를 좀 까는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차질이 있으니까는 뭔가 이 기본이 있어야지 거기서부터 이제 쌓아 올라가는데 전 기본 그 땅을 고르지도 못하고 있는 그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땅도 못 고르는 그런 상황이어서 참 답답하죠. 알겠습니다. 예, 송국건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